대우조선해양 2022년도 상반기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을 해서 그 내용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이 10.2% 증가했는데 영업손실은 9,400억이 났습니다. 현대중공업의 거의 3배 정도의 영업손실이 났는데 이거는 원가회계에 의한 영업손실이 아니고 스루풋 회계에 의한 영업손실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꼭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신다면 그리고 1.5배속을 보시면 편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끔 가다가 두 번째 대문으로 이런 이 수학식의 매출액에 대한 그 표현과 매입액에 대한 표현, 그 다음에 그 순이익에 대한 표현, 그 다음에 이 순이익을 풀어내는 그런 수학식에 의해서 결론은 운영비용은 O의 I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제품별로 그 운영비용 O이란 것은 존재할 수가 없다. 라는 결론에 도달을 하게 만들어서 이해를 돕게 해가지고 제품 원가라는 용어는 폐기돼야 마땅하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이 요 밑에 있는 재고관리 흐름 이런 걸 좀 명확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수주사항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은 양식으로 할 수 있는 수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두 번째 대문에 이렇게 또 소개를 해 드립니다.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가 산업은행이 그 대주주이기 때문에 실질적 주인이 없는 기업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죠. 주가는 21,600원으로서 2021년 말보다 1,450원 하락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 장부 가격의 주당 가격이 떨어지는 바람에 거꾸로 장부 가격 대비로는 159%로 인상된 이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산업은행이 55.68%를 가지고 있고요. 하나은행이 8.4%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루풋 손익 내용은 매출이 2조 4천억 원으로서 10.2% 증가했고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56.4%나 크게 증가했습니다. 현대중공업 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원재료 가격이 급상승했다. 난 것을 쉽게 인식할 수 있겠습니다. 스루풋율은 24.1%가 하락했고요. 그 다음에 운영비용은 29.5%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TOE 생산성은 0.3으로서 0.15포인트가 하락했습니다. 이걸 쉽게 누가 설명하라고 그러면은 연초에 1억 가지고 시작했는데 6개월 만에 3,200만 원 남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주식의 투자에 대해서도 이런 똑같은 비유를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연초에 1억 가지고 했는데 지금 장부 가격이 남은 게 돈이 남은 게 3,200만 원뿐이 없다. 6개월 동안에 6,800만 원을 날려버렸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스루풋 영업 손실은 9,395억 원이 되겠습니다. 원가 회계하고 차이가 3,624원으로서 원가 회계 손실보다도 더 손실이 나가지고 매출이 2조 4천억 분이 안 되는데 조금만 더 잘못했다가는 1조 원가량의 영업 손실이 나는 그런 상황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재고자산 명세를 보면은요, 제공품이 3,200억 원대가 증가를 했고, 계약자산이 8,256억 원이나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이런 계약자산은 아까 매출이 2조 4천억이라고 그랬는데, 이 계약자산이 8,256억 원은 아직 출하가 안 됐는데, 매출로 인식한 거기 때문에 요 8천을 빼면은 실질적인 매출은 1조
4천이니까 2조 한 6천, 1조 6천 정도뿐이면 실질적으로 매출이 일어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영업 손실이 9천억 가량이나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게 포괄 제공품이 적재되면은 이 제공품과 계약자산 두 가지 합쳐서 비율을 들리면 이번 강남 홍수처럼 배수로 용량 부족에 쓰레기가 꽉 차 있는 것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수준 낮은 수주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일반적으로 수주총액 기납품액 수잔고식으로 표현하는 게 이 상장사 중에서도 수주산업들이 대부분 이런 양식에 의해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수주총액이란 게 뭐지? 이렇게 이제 궁금하게 만들고 그러면 이제 이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그 수주장고는 기초 계약자에게서 신규 계약을 더해서 기납품액을 빼는 거다. 그러면 이렇게 표현할 거지. 수주 총액은 왜 만들어 가지고 사람 헷갈리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2021년 말 수주잔고를 확인했어요. 한 19조 원 정도 되죠. 그래서 이 2월 수주잔고 19조 원에서 수주 총액만 표현을 했으니까 27조 4천억 원에서 19조 원을 빼면은 8조 4천억을 상반기에 수주했다. 뭐 이렇게 좀 해서 그 상반기에 수주 얼마 했다는 거를 좀 자랑스럽게 보여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현대중공업만 같이 해라.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여기다 좀 표현했지만, 제가 조직 생활을 해가지고 감사도 좀 해봤었는데, 공무부 사람들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그 양식 수준 이상으로는 더 발전을 못 시키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왜 그럴까 그랬더니 그 회계적인 기간 마인드가 없어요. 그 회계 기간. 그래서 마감이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가르쳤어요. 기왕이면은 기초 잔고 좀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번에 신규 그 시설 보조 유수로 외주 공사 준 거 발주를 낸 거에다가 공사 완료 얼마 했으니까 현재 진행 중인 미결 공사가 얼마 있다. 이게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완급을 좀 조절하고 그런 식으로 좀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냐. 참 그 단순한 건데 그런 이런 벌이가 안 돌아가는 게 난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많은 엔지니어들이 그 조선업에서 근무를 할 텐데 여기서 좀 장황하게 길게 설명했으면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에서 이 매출원가 재료비는 11.7% 증가했는데요. 그리고 운영 비용은 29.5%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가공비가 1조 2천억 원대로서 32%로 반 정도 줄었습니다. 상대적으로 그 재료비가 크게 증가했다는 게 맞겠죠.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는 B의 표기대로라면은 원재료의 매입에 이르게 되어 있으니까 전체 재고자산입니다. 이게 뜻하는 게. 근데 그 추정 및 검증이 불가능합니다. 적자가 뻔하게 보이는 경우 손실회피 심리는 손실 강화 심리로 변환되는 게 분석 경험상 나옵니다. 적자가 예상이 될 때 오히려 그 분식 해결에서 더 적자가 나오게 만드는 어차피 적자라면은 더 적자를 내서 세금도 안 내고 또 환급을 받으려면 받고 그 다음에 또 뭐 저건 어떤 경우에 그런 결심을 하게 되는지 제 생각에는 이게 그 노조 파업으로 손해 보았다는 것을 또 산출할 목적도 있었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어가기도 해요. 제가 어차피 버린 몸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창녀를 비유할 때 쓰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버린 몸 팔아서 장사하겠다는 거고 자기 가치를 자기의 그 몸의 가치를
이 없애버리는 거죠. 늙은 창녀라고 합시다. PQ 총제조 비용의 차이가 올해 상반기에 와서 너무 크게 차이가 납니다. 이 내용은 다음 장에서 좀 말씀드리고요. 소설 같은 얘기인데 하청업체에게 높은 가격으로 발주하고 리베이트를 챙기는 수법의 가능성? 왜 그러냐? 여기 보면은 외주비가 그 6천억 원대로 크게 증가를 했거든요. 28%. 이렇게 증가했고, 그 다음에 그 인건비도 상반기에 4,650만 원으로서 그 9,200만 원 선, 9,300만 원 선 연봉이 예상되는데 현대중공업보다 많이 받아요. 현대중공업이 6,500분이 안 나옵니다. 예상이. 근데 현대중공업은 그 돈 받고도 견디고 있는데 얘네들은 이제 정규 직원들은 가만히 있고 이제 그 하청 노조에서 그 파업을 일으킨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것도 많이 올려줬는데 28%나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실제 일하는 사람들한테 돌아간 돈은 없고 어 그래서 뭐 월급 올려달라고 파업을 하고 그다음에 시설을 점거하고 법대로 하겠다. 그러니까 아예 그냥 대우조선해양을 그냥 파산 처리하겠다. 이렇게 이제 산업은행에서 겁을 주니까 거기에서 이제 꼬랑지 내리고 파업을 풀었다는 식으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 같으면은 경험상 이런 리베이트 그런 관행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그 의구심을 갖는 거죠. 그래서 그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가 불투명하면은 다른 것도 의심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한 가지를 갖다가 흐리멍텅하게 하면 다른 거에도 부정의 송구지가 분명히 발생할 그 회사의 그 전체적인 그 분위기가 그렇게 흐려진다는 거죠. 조직이라는 게. 한쪽에 골마 털어 썩어지면은 다른 놈한테도 전염이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어요. 나홀로 독야청청하는 그러기가 조직이란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또 이게 주인이 없는 조직이기 때문에 어느 한 놈이 해먹었다는 소문이 나면 왜 나라고 못 해먹나? 그러면 못 해먹는 놈이 병신같이 되는 게 요즘 세상이거든요. 회사가 망하건 말건 챙길 때 챙기겠다. 이 사람들이 그런 심리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답답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2단계 검증만으로도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 의견을 세울 수 있겠습니다. 1번이 이제 표준적인 거고요. 2번이 이제 회사가 제시한 건데, 요거는 이제 그 계약자산 포함이기 때문에 요 맨 마지막에 가서 그거를 차감해 줬습니다. 그래도 그 차이가 1871억 원 차이가 납니다. 이게 매출원가를 더 증가시켜 가지고 영업이익이 더 적게 나오도록 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의견입니다. 어차피 보림몸 심리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제가 비유를 하는 거죠. 3단계 현금 흐름표 기준도 맞지가 않고 맞지가 않는데도 않으면 그게 조금만 차이가 있으면 좋겠는데 무려 3,958억 원이 차이가 납니다. 자, 이게를 현금식으로 읽어보면은 현금이 1,674억 원 나갔으면은 재고가 1,674억 원 증가해야 되는데 오히려 5,707억 원이 증가해 버렸습니다. 그 4천억 원 정도가 어디서 하늘에서 굴러 떨어진 재고가 생긴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이거예요. 재고자산 평가손실 빼더라도 거의 뭐 4천억 원대의 재고자산이 어디에서 떨어졌다 이게요. 그 재고자산의 증가는 뭐죠? 이게 증가거든요. 요 경우는 그러기 때문에 요건 이제 계약자산 빼고 하는 겁니다. 이 앞뒤가 안 맞고 2단계하고 앞뒤가 안 맞고 이 모순된 그런 현상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계약자산 현대중공업은 깔끔하게 일치했었는데
여기도 현금식으로면 9,236억 원의 현금이 나갔다면 9,237억 원의 계약 자산이 증가해야 되는데 8,256억 원뿐이 증가를 안 했어요. 그래서 980억이라는 현금이 어디로 날라갔는데 이게 대손 상각 뭐 이런 쪽으로 좀 정리가 되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그랬어요. 현대중공업에 이 얘기가 들어갔는지 일치했습니다만은 아직 청구도 하지 않은 놈을 어떻게 대손상각 처리를 합니까? 아니 상식적으로 그 회사가 일이 돌아가야지 세법이 인정한다고 그냥 무대뽀로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매출원가 늘려가지고 법인세 낮추려고 그러는 거냐? 그래가지고 회계하는 애들이 자기네들 전문 분야라고 해서 뭐 생색내서 이거 법인세 절감을 얼마 했시다라고 목에 힘주려고 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제가 좀 약간 비아냥식으로 좀 표현을 한 적이 있어요. 이게 비아냥식인지 아니면은 제 말투가 그런 건지 실질적으로 좀 합리적으로 좀 까는 거 비판하는 얘기거든요. 경영평가지표 포괄 재고 회전율인데요. 0.82전. 이렇게 되면은 1년에 한 1.6회전 하기가 좀 어려울 겁니다. 이게 떨어졌죠. 그리고 그 다음에 스루픈율도 크게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TOE 생산성은 이것도 떨어졌죠. 다 같이 이렇게 떨어지면은 일단 새로운 가정이 아니고 경험상의 가정은 회계 투명성인데 그것은 가격의 변동 범위가 크게 없을 때, 그 다음에 분식회계 라는 게 없는 조건하에서 하는 얘기지 1단계, 2단계, 3단계를 거치면서 분명히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는 재고자산 관리다.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되고요. 이것은 원재료 가격이 크게 상승하고 판매 가격은 매우 내려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원재료 가격 급상승의 판매 가격에 따라서 원재료 가격 급상승에 따라서 판매 가격을 정산을 해서 가격을 올려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아마 선주들이 가격을 올려줄 리는 만무할 겁니다. 그런 리스크를 안고 수주받는 거 아닙니까? 당신네들은 이런 얘기를 할 확률이 많아요. 이 가격 변동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현대중공업에서 확인했기 때문에 원재료 가격 추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배의 이 가격은 생략해도 될 것 같습니다. 매출 채권 수금 속도 느려졌고요. 그 다음에 매입 채무 지급 속도 또한 느려졌습니다. 자금 상황도 악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현금 재무지표에 와서 요 위의 내용을 먼저 읽어보면은 FEM 최종 잃은 현금액이 스루풋 영업손실 9,394억 원입니다. 그렇죠.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요게 100만 원인데 제가 이거 오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금액과 유사합니다. 영업손실과 잃은 돈이. 그래서 스루풋 손익은 현실 현금 손익에 가깝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왜 가깝냐 그러면 감가상각비 등은 현금이 나가는 게 아닌데 스루풋 회계에도 감가상각비는 인정을 하거든요. 그렇지만은 현금 손익으로 따졌을 때 금액하고 매우 근접한 것이 스루풋 회계다. 요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캐펙스 2,754억 원의 투자가 있었고 세후 현금 순손실 4,833억 원. 완전히 현찰로 날아간 돈이죠. 그 다음에 채권자한테 2,714억 원을 추가로 빌려가지고 이자부채 레버리지율은 67%. 경영권 방어선이 50%인데 이미 주인이 산업은행에서
산업은행 자체도 경영을 못했기 때문에 또 새로운 주인을 찾아가지고 이 부채를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한테 팔아먹으려고 하겠죠. 그래서 글로벌 금융 세력들은 그 부채를 안고 있는 것도 기업 가치로 매기는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판매할 때 부채를 그 받을 생각을 하니까 기업 가치로 느끼는 것 같아요. 나중에 받더라도 계약할 때 그 부채를 얹어가지고 계약 단가 그 회사에 대한 매매 가격을 결정하는 게 아니겠냐. 그래서 그거를 ESG적 기업 가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FEM 최종 9,329억 원, 9,330억 원의 현금을 잃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적자난 회사를 흑자를 낸다 그러면 손익분기점, 영업손실도 아니고 영업이익도 아닌 거를 하려고 그러면은 원가회계 개념으로 6조 2,837억 원은 해야 된다. 요 경우에 그 매출원가는 아래에 나와 있는 대로 계산을 이렇게 해가지고 집어넣은 것입니다. 근데 매출원가도 갭이 있는데 그 총 제조 비용 갭, 요건 이제 그 계약 자산은 제외된 거기 때문에 620억 차이가 나는 거로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그 표준 그 재고자산 변동 범위로 계산했을 때 재고가 50% 크게 증가했는데 연말까지 이렇게 증가하는 것으로 인식을 했을 때 6조 거의 한 3천억 원은 해야 손익분기점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건 뭐 내부 승인이라고 보든 어떻든 아니면은 이제 그 선박 하나의 가격을 판매한다고 비유를 해도 될 건데요. 적자 안 보고 최저 단가로 제안서를 내는 게 한 6조 아니 630만 원짜리라고 그냥 단단히로 그냥 얘기를 해버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계약이 됐다고 그러면은 예상은 영업이익이 없는데 이게 45만 5천 원 이익이 난단 말이죠. 이게 왜 그러냐 그때 원가 회계라는 게 재고가 증가하면 제공품을 증가시키면은 지금 만들고 있어도 제공품이 증가하면은 거기에다가 가공비를 배부해 가지고 이렇게 돈은 6조 1천억 원이나 들어갔는데 매출원가는 5조 6천억 분이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실현 이익을 난 것처럼 미리 땡겨다가 이익이 나수다라고 결산하는 게 원가 회계라는 거죠. 이런 거에 의해서 주가들이 왔다리 갔다리 하고 그다음에 보너스를 주고 그다음에 이 배당금을 주고 이러는 상황이니까 참 아직 이 미실현 이익들을 가지고 배당 잔치를 하고 배당을 주고 그다음에 월급을 올려주고 뭐 이런 데는 게 속된 말로 좀 뭐 웃기는 그 장난들을 하는 것 같은 세상인 거라고 좀 아주 그냥 비하해서 드리고 싶은 얘기 심정입니다. 그렇다면은 스르프 세계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 단순 이배를 하면은 한 4조 8천억 분이 안 하는데 이 경우는 당연히 그 적자가 누적이 되겠죠. 그렇다면은 흑자를 내기 위해서 그 469억 원이라는 영업이익을 목표로 했을 때, 그 다음에 운영비용은 2배 더블 되는 거로 했을 때, 스르픈율을 얼마로 해야 6조 2천억 원대를 달성할 수 있겠냐? 그러면은 이 현재 그 스르픈율이 그 18.6%인데요. 현대중공업이 31점 몇 프로였거든요. 한 거의 이 10% 이상 이 마진율이 적은 게 이제 대우조선해양이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대우조선해양이 덤핑질 한다는 거가 눈에 그냥 딱 띕니다. 이 스르픈율이 적대는 거 하나만
작다는 거 하나만 가지고요. 그런데 그 손익분기점 정도죠. 469억 정도면 손익분기점 정도라고 봤을 때 스루프율을 45%로 가정을 해야 이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과연 실현 가능한 금액이냐. 6개월 만에 이렇게 되기는 매우 힘들 겁니다. 아마 그 적자의 그 구조 속에 계속 가야 될 거고, 한마디로 그 판매 가격을 올려받을 수 있지 않기 전에는 좀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매출 재료 비율을 낮춘다는 것은 4.1%, 스루프율을 거꾸로 올린다는 얘기죠. 아까 45%로 손익분기점으로 계산했는데 현실적으로 41% 정도 스루프율을 올린다 그러면은 6조 7천억 정도는 할 거다. 그러니까 6조 7천억 원으로 그 제한을 한다 그러면은 91억 정도 그 손익분기점 정도 수준으로 계약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그 다행히 이 영업 효과 노력에 의해 가지고 6조 7천억으로 계약을 한다 그러면은 한 32억 원 정도 남는 거로 그렇게 계산이 됩니다. 계약이 된 다음에 추가적인 노력으로서 이 스로픈율은 그대로 두더라도 포괄 재고 회전율, 이 회전율을 올린다는 얘기는 제공품 및 계약자산, 미청구 공사를 더 빨리 추락, 물에다가 바다에다가 진수시켜 가지고 매출을 더 인식하도록 추가시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배가 완성이 돼가 진수가 돼야만이 계약서상에 매출 청구 시점이 된다라고 일반적으로 계약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더 판다는 얘기가 아니고 현재 그 수주되어 있는 액들도 많이 남아 있고 현재 진행 중인 제공품도 있고 그 다음에 계약 자산도 있고 이거를 빨리 그 출하를 시켜가지고 매출로 인식을 해야 된다. 그래서 53% 속도를 더 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계약한 것보다도 그러면은 한 7조 4천억 원 정도 되면은 2,5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제 생각인데 요즘에 그 감사 보고서나 어디를 훑어보더라도 그 재고 회전율에 대해서 언급한 그 공인회계법인이 없더라고요. 그 법상 그 회계법인은 감사만 하지 자문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이 감사 보고서에 그 회전율로 그 투명성 내지는 그런 거를 좀 해보는 그런 감사 보고 항목이 왜 없을까 하는 아쉬움이 났습니다. 한 몇 년 전에는 제가 이 재고 회전율 를 감사 보고서나 그 사업 보고서 내에 좀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요즘 그게 어느 세월에 그게 싹 없어졌어요. 이게 아주 민감한 사항인 거를 다들 알고 있기 때문에 일부러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공인회계법인들도 어차피 지들도 돈 먹고 감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열심히 감사한 거를 대가를 누가 주는 게 아니고 그 피감사 회사가 돈을 주기 때문에 사람이란 것은 돈 주는 놈한테 약하게 돼 있는 게 현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계법인들이 중립에 서서 일을 한다는 게 그게 매우 쉽지가 않아 가지고 가끔들 나오는 거 보면은 감사 의견 거절이라는 거, 그 다음에 감사를 잘못해 가지고 감사 자격 뭐 3년 정지 뭐 이런 이 조치 사항들이 나오는 걸 보면은 회계 법인들 안에서 일하는 회계사들도 뭐 보수는 상당히 높은 보수를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좀 쉽지 않은 직업이긴 할 것 같아요. 약간 좀 사이드로 좀 빠졌습니다. 자, 이상 대우조선해양 2021년도 상반기 실적을 스루프트 회계로 분석을 하고 적자를 흑자로 어떻게 전환할 수 있겠냐 하는 건데 결국 스루프율을 올린다는 것은 판매 가격을 수주 가격을 올려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아니면은 혁신적으로 그 건조 공정을 혁신시켜 가지고 빠른 시간 안에 출하해서 운영 비용이 직간접적으로 그 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그러니까 판매 가격도 좀 올리고 그 다음에 운영 비용은 줄일 수 있는 두 가지에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능력 개발을 대우조선은 해양은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이것이 주인 없는 회사가 현실 그 말하자면 보신주의 때문에 혁신을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대우조선해양은 빨리 새로운 주인을 실질적인 주인을 만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한국조선해양이 사실 그 적격자로 했었는데 전 세계 선사들이 특히 EU에서 반대하는 바람에 이거는 그래서 정치적으로 전 정권이 무능했다. 저는 이제 이렇게밖에는 볼 수가 없겠어요. 외국 그 유럽계 그 선사들이 좀 많이 있는 게 현실이고 옛날에 그 유럽이 잘 나가던 조선업을 한국이 거의 다 뺏어 먹었기 때문에 요즘은 뭐 중공이 더 또 덤핑 뭐 하고 그 다음에 전 세계 수주 물량을 다 뺏어가다시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한국조선해양이 대우조선해양 그 인수하는 게 무산된 것은 유럽 애들 때문이다 하지만은 그 유럽의 그 순방가고 외교하면서 그 정치가는 뭘 했느냐 구체적으로 지칭해서 문씨 대통령께서는 뭘 하셨는지 이것을 지난 얘기지만은 좀 묻고 싶은 심정이에요. 자, 새로운 대우조선해양의 주인이 누가 될지 그 전까지는 대우조선해양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해봐야 이제 뭐 빤할 것 같아가지고 또 분석하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하지만 또 궁금증은 못 견딜 수도 있겠죠. 약간 길었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고요.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맨 처음에 말씀드렸지만은 향후에도 1.5배속을 보시면 편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